네, 계속해서 최대 전력에 전송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은 이해보다는 공식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위주로 공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최종 공식만 잘 정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최대 전력의 전송 볼게요. 어떤 의미냐면 오랜만에 교대에 직류회로가 나왔죠. 네. 이러한 직류회로에 얘가 전원이고 R이 뭐냐? 부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을 하는, 빛을 내거나 열을 내는 그런 부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원에는 내부 저항 R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건전지 얘기할 때 건전지의 기전력과 내부 저항이 있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력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전력. 그러면 P는 우리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공식으로 풀어봅니다.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의 제곱이고 거기에 저항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하면 전체 부하에서의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RT는 어떻게 합성저항은 이 내부저항 R과 부하저항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 플러스 R분은 전압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대 전력의 전송, 즉 이 R과 R의 관계에 따라 P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최대 전력 전송, 부하에서 최대로 전력이 발생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보세요. 기전력 2를 100V라고 합니다. 기전력 2를 100V. 그 다음에 내부 저항 R을 1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저항 R을 1옴, 5옴, 10옴, 20옴, 50옴으로 변화시킵니다. 즉 전원 전압은 그대로고요. 이 내부의 저항도 우리 건전지에서 자체의 저항값은 변하지 않겠죠. 이 내부 저항과 기전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외부의 저항, 이 부하를 10W, 20W, 30W짜리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다르게 연결함에 따라서 어떨 때 최대 전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볼게요. E는 계속 같습니다. 100V고요. 내부저항 R도 계속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볼게요. 내부저항이 10이고 외부저항이 1이면 10 플러스 1분의 전압 100이죠. 곱하기 저항 얼마? 1입니다. 1. 이러면 얼마야? 11분의 100 하면 뭐 9.1 정도 되고 제곱 곱하기 1하면 이 값이 82.64W가 됩니다. 즉 내부장이 10이고 외부장이 1이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82.64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내부장이 10이고 외부장이 5고 여기에 5를 곱하게 되면은 222W가 됩니다. 222W. 그 다음에 내부장 10, 외부장 10에 그 다음에 R에 10을 대입하면은 이 경우 얼마? 250W가 돼요. 그 다음에 20옴을 대입하면은 다시 222W가 되고 50옴을 대입하면은 138W가 돼요. 그러면 가장 큰 전력이 발생되는 경우 언제예요? 250W죠. 결론적으로 언제냐? 내부장과 내부장 10이죠. 내부장 계속 10이니까
내부장과 외부장이 같을 경우에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예, 그래서 기억해 주실 건 이겁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얼마냐? 내부장과 외부장이 같을 때. 지금 직류하고 있습니다. 교류 아니에요? 직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장과 외부장이 같을 때고, 그때 전력 얼마냐? 최대 전력 P 맥스는 얼마예요? 이 공식에 의해서 전력 이거죠. 그런데 R과 R이 같으니까 써볼게요. R 플러스 R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입니다. R과 R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2R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R에 제곱하면 4R 제곱이고 하나 약분되니까 어떻게 된다? 4R분의 V의 제곱 혹은 내부장 4R분의 V의 제곱이죠. 이것이 최대 전력일 때 그 전력값입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최대 전력 전달 조건 등을 원래는 대학교에서 뭐 회로 이론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미분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미분식으로 공부하는데 뭐 학과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격증 시험에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 딱 요거 2개 외워주시면 돼요. 최대 전력일 때 조건은 내부장과 외부장이 같을 것. 그 다음에 그때 전력은 4R분의 V의 제곱입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혹은 2면 4R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류에서는요. 그러면 교류 한번 봅니다. 교류에서는 우리가 뭐 이번 전에 뭐 2장 3장에서 계속 교류를 했었죠. 교류에서는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로 인해서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류 방해 능력은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럼 볼게요. 전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도 R과 X가 함께 연결된 겁니다. 여기에 부하를 연결하는데 부하를 연결하는데 부하도 당연히 교류이기 때문에 R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X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편의상 L 인덕턴스를 연결했는데 편의상 연결한 겁니다. 여기 C가 올 수도 있습니다. 캐패시턴스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RL 회로가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RL 회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부 임피던스를 R 플러스 JX 이렇게 합니다. 내부 임피던스 JX. 그러면 부하 임피던스를 JL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L은 로드, 부하를 의미합니다. 부하가 영어로 로드예요. 가 얼마일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직류 회로를 봤을 때 추측하건대 내부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X면 부하 임피던스가 RL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JXL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할게요. 플러스를 하고 이 상태에서 R과 RL이 같고 EX와 부하의 XL이 같은 게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와 마이너스 XL이 같으면 어떻게? 얘하고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직류와 동일하게 R은 RL이 되면은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교류이기 때문에 리액턴스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내부 임피던스를 ZG라고 R 플러스 JX라고 했을 때 부하 임피던스가 내부 임피던스에 어떻게? 바를 합니다. 바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켤레라고 해요. 켤레. 어떤 말이냐면 A 플러스 JB의 켤레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한 겁니다. A 플러스 JB의 켤레는 A 마이너스 JB가 돼요. A 마이너스 JB. 그래서 ZG가 R 플러스 JX라고 했을 때 ZG의 켤레는 뭐냐? R 마이너스 JX가 되는 거죠. R 마이너스 JX. 따라서 부하 임피던스가 내부 임피던스의 켤레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가 없어지는 겁니다. 얘가 보세요. 플러스 J3이고 얘가 마이너스 J3이면 얘 플러스 얘 하면 허수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교류에서 최대 전략 전달 조건은 내부 임피던스의 켤레가 외부 임피던스가 될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교류 회로에서 리액턴스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고 직류 회로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P 맥스는 리액턴스 부분 없으니까 직류 회로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4R분의 2의 제곱. 네. 교류도 직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최대 전력 값은 같아요. 직류나 교류나 최대 전력값 이거 자체는 같은데 조건이 틀린 거죠. 직류는 내부장과 부하장이 같을 것이고 교류는 부하의 임피던스가 내부 임피던스의 켤레일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요거 하고요. 요거 외워주시면은 최대 전력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복소전력입니다. 복소전력이라는 것은 전력을 복소수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PA입니다. PA, P고 PR입니다. 그러면 PA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PA는 크기만 나타낸다면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크기는. 근데 얘를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유효전력은 P고요. 무효전력은 위쪽으로니까 PR은 어떻게? 위쪽으로 90도요. 그러면 얼마? J, PR이 되는 거죠. JPR. 즉 피상전력을 유효전력 플러스 무효전력의 형태로 나타냈다. 이것을 우리가 복소전력이라고 합니다. 피상전력을 유효전력 플러스 J 무효전력. 즉 전력을 방향까지 고려해서 나타낸 거죠. 이것이 복소전력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전압 E는 루트 2에 100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입니다. I는 루트 2에 10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입니다. 이 장에서 했었죠. 이런 순식값 형태를
우리가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얼마요?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크기와 위상으로만 나타내죠. 크기 얼마? 100에 각도는 60도입니다. 얘는 얼마? 크기는 10에 각도는 30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전력을 계산해 볼게요. P는 V 곱하기 I죠.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에 의하면 유효 전력은 VI의 코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전력을 계산하면 전압의 값은 100, 전류는 10. 세타 뭐라고 했어요? 강조를 들었는데 세타 뭐다? 이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위상의 차예요, 차. 지금 전류는 플러스 30도, 전압은 플러스 60도요. 그럼 이 사이의 차는 얼마다? 전류는 30도, 전압은 60도. 네. 얼마요? 전류는 30도, 전압은 60도. 그러면 이 차이는 60도 빼기 30도 하니까 30도죠. 그러면 여기에는 코사인 30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겠죠? 이런 전압 전류가 들어갔을 때 유효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한번 곱해봐요. 이거 그대로 곱해요. 보세요. 극형식 이것이 삼각함수 형식, 그 다음에 복소수 형식으로 바뀌죠. 이거 그대로 곱해봐요. P는 V 얼마? 100에 60 곱하기 I는 10에 30이죠. 그럼 2장에서 배운 내용에 의하면 극형식의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 크기는 크기대로 100 곱하기 10이고 각도는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죠. 60 플러스 90, 30입니다. 그러면 1000에 90이 되는 거죠. 1000에 90.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두 개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세타를 구할 때 전력을 구할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의 차를 대입해야 되는데 60에서 30을 빼서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P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 즉 복소수 형식이나 극형식으로 곱하기를 할 때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각도가 빼지는 것이 아니고 더해진다는 겁니다. 얘는 60도 빼기 30도로 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법이에요. 근데 극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더해져 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계산법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켤레의 개념으로 계산하는 거죠. 즉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P를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100에 60도 P는 곱하기 10에 30도 하니까 잘못 계산됐죠. 하나의 각도를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P는 VI 에다 코사인은 얼마? 60도 빼기 30도니까 이 계산법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것도 결론은 간단해요. 보세요. V가 100에 30도고요. I가 5에 60도입니다. 그러면 전력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압의
각도의 부호를 반대로 하든지 전류의 각도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하나만 그렇게 해야 앞에 했던 것처럼 위상차를 구할 때 빼주게 되는 겁니다. P는 V, I 전류를 켤레취하든지 혹은 전압을 켤레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를 켤레취해 주면 100에 30 곱하기 5에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전압을 켤레취해 주면 100에 마이너스 30 곱하기 5에 60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있죠. 왜 요 극성만 바꾸고 그 각도의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느냐? 보세요. 100에 60이라 하면 마이너스 60을 할게요. 마이너스 60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100에 코사인 마이너스 60 플러스 J에 사인 마이너스 60이죠. 그러면 코사인의 마이너스 60은 코사인은 마이너스 60이나 플러스 60이나 같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100에 코사인 마이너스 60이나 코사인 플러스 60이나 같기 때문에 얼마? 2분의 1. 예. 사인 마이너스 60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앞부분 있죠? 코사인 부분은 플러스 60 하거나 마이너스 60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코사인은 플러스 60이나 마이너스 60 상관없고 이 뒷부분이 있죠? 사인 부분만 상관이 있는 거죠. 부호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복소 전력법으로 계산할 때 결과는 간단해요. 어떻게?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류를 공액취하거나 전압을 공액취해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극형식이 아니고 복소수 형식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V는 3 플러스 J4고요. I는 5 플러스 J6입니다. 그러면 P를 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 앞에서 이것처럼 전압 곱하기 전류의 켤레 혹은 전압의 켤레 곱하기 전류 이런 방법이에요. 전압 3 플러스 J4에 전류의 켤레 얼마요? 5 플러스 J6의 켤레는 5 마이너스 J6 이렇게 하거나 혹은 전압의 켤레 3 마이너스 J4에 전류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P는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복소 전력법이라고 해서 전압이나 전류 둘 중에 하나를 켤레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압을 켤레 취했을 때와 전류를 켤레 취했을 때 당연히 뭔가 다르겠죠.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PA는 VI 즉 전류를 공액취했습니다. 전류를 공액취했을 때 이것이 PA가 플러스 J가 나오면 즉 무효 부분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전류를 공액취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이것은 유도성이라는 거예요. 유도성 즉 L이 많이 포함된 회로입니다. 만약에 전류를 공액취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런 것은 용량성이라는 거예요. 용량성. 이것을 무엇을 공액을 취했든 간에 유효전력은 상관없습니다. 공액 취한 것은 무효전력과 상관이 있지 유효전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PA를 구할 때 전압을 공액 취했습니다. 전압을 공액 취했을 때 PA가 이렇게 무효 부분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반대겠죠. 용량성이 됩니다. 용량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반대로 유도성이 됩니다. 우리가 무효전력을 PR이라 할 때도 있는데요. 무효전력을 Q라고 나타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시험에서도 다릅니다. 우리 앞에서 무효전력을 PR이라고 나타냈지만은 이처럼 교재에서처럼 무효전력을 Q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것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극형식법이나 혹은 복소수법으로 전력을 계산할 때 극형식법에서는 하나의 각도의 부호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법으로 할 때는 하나의 켤레를 취해줍니다. 그때 전류를 켤레 취했을 때 무효 부분이 플러스가 나오면 이것은 유도성 회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전류를 공에 취했는데 무효전력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C가 영향이 큰 용량성 회로다, 이렇게. 그럼 전압을 취했을 때는 반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지금 이론만 해서는 다소 이해가 다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완성은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그 소리였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정리해 주셨다가 문제풀이까지 해보시면은 한결 더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정리하는데 문제풀이가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의 측정입니다. 전력의 측정인데 지금 교류 회로죠. 보세요. 내가 이렇게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에 전원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교류기 때문에 이 부하는 R 플러스 J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하에, 이렇게 된 부하에 전력이나 역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측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압계 3개를 가지고 측정하는 법, 3전압계법. 그 다음에 전류계 3개를 가지고 측정하는 3전류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회로에서 전력과 역류는 얼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3전압계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3전압계법. 3전압계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저항을 하나 연결합니다. 저항 R을 연결해요. 그 다음에 세 곳의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V1이라고 해서 얘는 전체 전압이에요. 전체 전압. 이 전압 플러스 이 전압이 V1 전체 전압이죠. 그 다음에 이 저항 부분의 전압 V2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저항 부분의 전압 V2. 그 다음에 이 부하에서의 전압 V3. 부하만의 전압 V3를 측정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도 공식으로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필기에서는 이 유도 과정 자체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실기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필기에서 이 공식 유도 과정을 공부해봤자 실기에서는 까먹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기에서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결과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류를 한번 구해보면 역류는 어떻게 되느냐면 역류는 V1이 가장 큰 전압이죠. V1은 이 전압 플러스 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압이요. 그리고 V2는 저항에 걸린 전압, V3는 여기에만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역류를 하면 V1이 가장 크니까 V1의 제곱에서 빼기 얘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을 해줍니다.
V1이 가장 크기 때문에 V2와 V3 위치는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죠. 어차피 V1의 제곱 가장 큰 전압에서 V2, V3 제곱을 빼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얘 두 개가 들어가요. V2, V3 이렇게. 근데 2배를 해줍니다. 2배. 2배에 V2, V3분의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우리가 P는 R분의 전압의 제곱꼴 있죠. R분의 전압 제곱. 그래서 이 저항을 그래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2 있죠. 2. 그래서 2R분의 V의 제곱의 형태로 원래 R분의 V 제곱인데 전력은 R분의 V 제곱인데 여기에는 이 R을 이 2를 그대로 내려와서 2R분의 V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R분의 V는 요 값이죠. 요 값.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유효 전력이 됩니다. 전력. 전력을 측정 방법 중에서 첫 번째 3전압계법. 전압계 3개를 이용한 것이요. 그 다음에 3전류계법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교재에 있는데 이렇게 전원을 공급했죠. 하고 여기 부하의 전력과 역류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전압계는 여기에 저항을 연결했는데 전류계는 여기에 저항을 연결해요. 그 다음에 뭐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가장 큰 전류죠. 이 전류가 이렇게 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A1, I1이라 할게요. I1.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있죠. 이 전류를 I2.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률은 3전압계법과 비슷합니다. 전압을 전류를 바꾸면 돼요. 2배의 I2, I3. I2, I3분의 가장 큰 전류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우리 전류는 뭐예요? 전류로 구할 때는 I제곱 R의 방식으로 구하죠. I제곱 R. 그래서 요건 그대로 해줘요. 어떻게? 2배 R 분자라고 합니다. 2는 그대로 나눠주고요. R이 분자라고 하고 I제곱은 그대로 이 값.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해서 교재에 있는 최종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에서 이거 유도 과정 했는데 영양가가 너무 없고요. 최근에는 이것에 대한 응용이 없고 그대로 결과식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최종 공식만 잘 정리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 했던 최대 전력 전달, 그 다음에 복소 전력, 그 다음에 전력의 측정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보다는 문제풀이 방법, 그 다음에 공식 정리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건데 암기하고 가셔야 될 이런 부분은 딱 끊고요. 암기 딱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딱딱 따산 에듀